많이 보셨겠지만 미국은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림처럼 주로 총기 난사였고요. 1999년 미국 사회를 넘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또 다른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합니다. 나 기억날 것 같아. Listen County 911. Yes, I am a teacher at Columbine High School. Okay. Yes, the school is in a panic. There is a student here with a gun. Student down under the table, kids. Violence erupted again today, suddenly and with a vengeance. Columbine High in Littleton, Colorado, it has been a horror.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총기 사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 범인들 2명, 딜런과 에릭, 이 학교 학생이었고요. 너무 평범하게 생겼는데. 당시 학생이었어요? 예. 10대였네요, 그러면. 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까 들여다봤어요. 그랬는데 이 둘 다 어렸을 때 학대를 받은 흔적도 없고요. 부모님이 뭐 자녀에게 무관심한 그런 타입도 전혀 아니었어요. 가정 환경, 커온 상황들 어디에서도 어떤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만 이 두 학생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거죠. 따돌림을 당하던 두 사람. 물론 역시 마찬가지죠. 따돌림 당하면 다 저런 총기 난사범이 되나요? 아니죠. 결코 그렇진 아니죠. 않죠. 결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미국 사회는 정말 충격이다. 충격을 받으면서 머리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디에 주목을 했을까요? 학교 교육? 예, 학교에 주목을 하죠, 당연히. 네. 그것과 함께 또 하나는 그 수단이 된 총기에 주목을 합니다. 네, 총기가 없었다라면 아무리 그래도 그 분노가 이렇게까지 크게 터지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총기 규제에 대해서 여론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총기 규제는 안 됐죠. 여전히. 미국 총기협회, 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 집단이죠. 네. 그래서 논의는 계속 일어나지만 언제나 반론은 뭐냐면 총이 규제를 하면은 나쁜 사람 손에만 들어간다. 그렇지. 그 총기를 나쁜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좋은 사람이 총을 드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럼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학교 폭력, 거기에다가 이 두 학생 결국 스스로도 목숨을 끊었거든요. 총기 난사의 또 다른 동기는 자살 동기라고 할 수 있죠. 본인 삶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스럽죠. 그러니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데 그냥 떠나가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10대 자살의 원인을 찾고 학교 폭력 따돌림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과 10대 자살 예방은 법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잖아요. 성격 자체가. 그래서 주로 캠페인, 자발적인 노력들로 진행이 되어 오다 보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이런 노력이 기울어지던 와중에 아마 여러분 여전히 기억하실 거예요. 2007년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발생했던 총기 난사 사건. (2007년 4월) 무려 6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한국계 이민자 23살 조승희였습니다. 조승희 잘 아시겠지만 8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생김새는 다르죠. 학교에서는 놀림을 받고요. 따돌림 당했습니다. 결국 그걸 견디지 못했던 조승희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유수 방송국에 자기가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지 영상도 찍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범행을 저질렀죠. You forced me into a corner and gave me only one option. The decision was yours.
이렇게 경고음이 들렸었어요. 하지만 증상이 있었는데. 예, 미국에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총을 마구 구입할 수 있는 허점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조승희가 결국 미국 사회 전체에 대해서 분노를 그런 총기 난사로 터뜨려냈던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주미 대사께서 사과했었나? 맞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국민들도 막 네, 사과하고 우리들이 되게 그런 미안하다 막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얘기했던 것 했던 같아요. 네. 뭔가 괜히 우리가 미안해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이민 가서 수없이 많은 미국 학생들을 살해하고 교수님도 살해하고 이랬다는 것 때문에 집단적인 죄책감이 빠져 있었던 사회 분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미국 사회 반응은 우리 예상과 많이 달랐어요. 의아함. 당신들이 왜? 미국 사회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겪었던 문제들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 사회가 전혀 개선해 주지 못하고 치료해 주지 못하고 보듬어 주지 못했던 미국 사회의 병리 현상이 만들어낸 범죄인데 왜 다른 미국 나라에서 문제라고 여기 대해서 생각하는구나. 사과를 하고 그런가 이런 반응이었던 거죠. 이건 미국의 범죄고 미국의 숙제고 미국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러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승희 사건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의하고 많은 대책들을 강구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앞서 사망하신 피해자들이 32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버지니아 공대와 피해자 대책회의에서는 33개의 추모비를 학교에 세웁니다. 33번째 누구겠습니까? 조승희였습니다. 그도 우리의 일원이었다. 그도 우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대응이죠. 물론 시간이 흘러서 일부 화난 시민들이 그 33번째의 추모비는 뽑아버리기도 하고 파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긴 했어요. 하지만 사회 전체가 이 총기 난사 사건을 대하는 시각은 우리와는 많이 달랐다는 거죠. 물론 범인 만약에 살아있다면 당연히 무거운 처벌 받아야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 원인을 찾아보고 대책을 강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할지 그런 고민을 함께 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미국 사회의 대응은 진지한 고민이다. 한두 가지 또 한쪽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모두 함께 열어두고 노력을 하고 있고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고 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저렇게 끔찍한 사건을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뭐 국민 여론도 그렇고 뭐 우리 생각도 그렇고 조금 더 처벌을 강화하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네. 전에도 사형제도 얘기 아니면 최근에 나오는 거는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처벌 강화 쪽으로 가면은 조금의 예방이라도 혹시 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이죠. 법무부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입법 예고를 했고요. 국회에서는 흉악범죄자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의 대응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면책권 강화 추진하고 있고요. 하지만 문제는 당연히 범죄자에 대한 뭐 처벌은 피해자들이 입으신 것 못지않게 해야 되죠. 그건 다른 쪽이지만 예방 차원에서 보자면 그런 대책들이 과연 예방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사건의 범인들을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인가요? 만약에 징역 15년형이 내려지면 범행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형량이 바뀌면 범행 안 할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봤던 그들은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죠. 자기를 잡아가라. 범행 저지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형량 강화라는 게 사후적인 응징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전적인 예방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후 약방문,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그것도 중요하게 하겠지만 여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범행의 원인들을 찾아내고 네. 그 원인들에게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어떻게 막을 것인가 아닐까요? 난 어차피 이 세상 이제 살아봐야
그래서 마찬가지고 돈은 돌고 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죽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억울하면서 너무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볼수록 무섭긴 해요. 요즘에 사람들이 하도 불안하니까 그 호신용품 판매가 또 급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 걸 좀 사둬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자면 그런 끔찍한 사건에 대한 뭐 조건반사적인 네. 그런 반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그건 아니란 거죠. 왜냐하면 호신용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앞서 보셨던 사건들에서 호신용품이 있었으면 피해를 안 당했을까요? 그건 아니고.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는데 호신용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두 번째, 호신용품의 상당수는 공격용 무기도 됩니다. 오히려. 네. 혹은 빼앗겨서 오히려 나에게 사용되는 공격용 무기로 사용된다면 네. 없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끔찍한 범행 이후에 갑자기 호신용품 판매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 범죄학에서는 그것을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사회적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만 마음만 안정되는 거죠. 내가 이거 샀으니까 난 괜찮을 거야라는. 다시 이 무차별 범죄로 돌아오자면 앞서 크게 두 가지의 유형과 동기를 나눠봤죠. 하나는 분노형, 또 하나는 망상형. 네. 각각의 원인별로 사회적 대책을 좀 수립을 해야죠. 막기 위해서. 우선 분노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사회 지금 분노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화가 너무 많아요. 너무 화들이 많죠. 네. 운전을 할 때도 어딜 가도 맞아요. 밥을 먹으러 가도 무슨 말 한마디를 못 하겠어요. 그냥 너무 그냥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맞아요. 하루에 한 번은 화를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딱 제가 드는 느낌은 어디 한번 걸려만 봐라. 맞아. 누구든지 건드리기만 해봐라.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이런 분노 사회의 이 상황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과거에도 잘 아시는 지존파 사건. 그들 역시 사회에 대한 분노 때문에 벌였죠. 부자들 가만 안 두겠어? 복수하겠어? 이렇게 저질렀던 범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SNS 온라인.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네. 보이는 모두가 나보다 잘나거나 과시하거나 이런 것들 보다 보니까 나만 억울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비참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저는 공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이 과연 우리가 어떤가.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길 수 있는 그런 분노 감정 혹은 열등감, 상대적 박탈감 그런 부분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었다면 훨씬 더 우리가 안전한 사회가 되어 있지 않을까. 미국에서 컬럼바인 또는 조승희 버지니아 공대 사건이 났을 때 주목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남들과 다르고 차별당하고 그다음에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이 분노를 마음에 쌓아두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러한 것들이 학교에 도입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교 현장 최근에 서희초 선생님의 사망 사건도 있었고 네. 학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왕의 DNA 얘기라든지 분노를 자꾸 증폭시키고 키우고 아이들 마음속에 심어주고 있는 교육 현장이 아닐까 싶어요.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그게 결국은 사회에서 배제당하고 설 자리가 없고 아는 사람, 교류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사회적 외톨이 섬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들 중에 극히 일부가 나만 힘들지 않겠어? 라고 사회를 향해 세상을 향해서 복수를 벌이는 것이 이런 사건들이거든요. 공교육이 좀 보듬어주고 문제를 찾아주고 해결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아까 보면서 느낀 건 예. 네. 약간의 공통점이
다 좀 청년층 아니면 학생층 뭐 40대 50대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일이 또 범인이 근데 보면은 보통 그 청년들의 분노 또 청년층이면은 막 이제 뭐 하고 싶고 뭔가 꿈이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면서 범인들이 다 10대 심지어 뭐 20대 많아봐야 30대 초반에 그런 모습을 보면 한창인 네. 분들을 보면 우리가 그들에 좀 신경을 좀 못 썼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곤 하거든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근데 사실 뭐 한두 가지가 대책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그 중심에는 뭐냐면 어쨌든 사회성, 인성,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자기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 그 답이라고 봐요. 어쨌든 사회적 분노형 범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건이 나고 나서 아 이들이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었구나. 들여다봤더니 청년들 중에 그런 분노들이 많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그들 중에 누가 이런 범죄를 저지를지 찾아내거나 예방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의 숙제이긴 하지만 반면에 두 번째 유형이 있었죠. 망상형. 이들은 잘못된 환각 또는 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있지 않은 것들. 하지만 그들이 다 위험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들 중에 극히 일부가 이런 범행으로 나아가는 건데 예를 들어 분당 서현역 사건 같은 경우는 한번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왜? 약을 끊었구나.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망상이 있었던 것 정신과적 진단을 받았고 치료 요구를 받았어요. 그리고 특히 이런 유형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안인득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상은 망상을 가졌던 거예요. 이웃이 자기를 괴롭힌다. 그래서 그 이웃을 찾아가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오물을 집어 던지고 견디다 못해서 그 이웃에서 CCTV 설치하고 경찰 신고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대책 요구를 했었죠. 그랬는데 결국은 이 안인득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요.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화재에 대피해서 나오는 이웃 주민들을 그냥 찔러댔습니다. 5분 살해했고요. 17분은 중상을 입으셨죠. 이 안인득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정신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는데 68차례나 진단 치료를 계속 받아왔고요. 그런데 2016년 7월부터 스스로 치료를 중단해버립니다. 그 본인은 문제가 없는데 왜 나한테 자꾸 약을 먹게 해? 아예 약을 끊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으니까. 죄가 없지. 네. 그 다음에 발생한 것이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이었죠. 정신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 정말 정신과 질환 환자들에게 성심성의껏 온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조현병을 앓고 있던 환자 한 명이 아무 이유 없이 임세원 교수를 찾아와서 칼을 휘둘러서 살해했죠. 임세원 교수님은 본인이 모든 피해를 감수하려고 간호사나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서 자기 방문을 잠가버리고 희생하셨던 분이에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가 예견 가능했고 위험이 분명히 사전에 보였고 실제 범행 예고까지 SNS에 올렸던 최원종 막지 못했던 거죠. 근데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또 다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어떻게 시스템을 갖춰야 될지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고민을 해야죠.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요. 1999년 지하철역 승강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던 젊은 여성 캔드라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기차가 막 들어옵니다. 전차가. 설마.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이 캔드라의 손을 밀었어요. 그게 전철에 부딪혀서 사망하셨죠. 그런데 범인 골드스타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현병 환자였고요. 이 사람도 역시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범인에 대한 처벌은 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 그 논의가 미국 뉴욕시에서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We learned that severe mental illness, if left untreated, has the potential to ruin lives and extinguish the hopes and dreams of promising futures. 그래서 캔드라법이 제정이 돼요. 피해자 이름을 따서. 어떤 법이냐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신과적 진단을 받고 투약 치료를 해야 될 텐데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약을 먹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를 계속하도록 약을 먹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두 번째 마련한 제도가 사법 입원 제도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약을 먹도록 권유하고 감독하고 확인하고 이런데도 계속 거부한다면 이 사람은 법원에서 심리를 합니다. 여기에서 판단을 해서 법원의 판결로 강제 입원시키는 것. 이 두 가지가 캔드라법의 핵심이었고요. 시행을 해봤습니다. 어땠을까요? 시행하자마자 강제 입원을 해야 할 정신질환자의 숫자가 확 줄어들었어요. 첫 번째 단계인 투약 지원이 무척 효과를 발휘했던 거죠. 이미 1단계에서도. 1단계에서. 그리고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나는 강제 입원 당할 수 있어. 약을 제대로 복용하는 정신과 환자들이 얼마나 안전한지가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정신의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유사한 정신건강심판원 그런 걸 도입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그 전문 기관에 의해서 판단하고 조치를 내린다면 환자 개인에게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나 우리 사회에게나 훨씬 더 안전한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곳도 안인득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임세원 교수의 비극적인 그런 희생 뒤에도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최원종 사건은 이러한 제도만 있었다고 한다면 예방이 가능했고 투약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직전의 위험성을 감지했다면 사법 입원이 이루어졌지 않았겠느냐. 아쉬움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자면 정신질환자 중에 강력범죄자 비율은 일반인 중에 강력범죄자 비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예,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극히 일부의 정신질환자, 강력범죄자의 경우에도 투약 중단이 대부분이에요. 약만 제대로 처방하고 투약만 이루어진다면 이분들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분들이라는 거 결코 우리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진짜 뭐 다 같이 의논해야 되고 막 가야 될 길도 먼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에 또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또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어떤 게 있어요?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문화, 제도, 그 관습 이런 것도 다 바뀌어야 되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법과 제도죠. 그러면 현재 우리 국회 그리고 경찰청, 법무부, 또 보건복지부 이런 각각의 정부 부처들이 제 기능을 다할 뿐만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혼자만 할 수 있는 절대로 아니에요.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잘 작동하고 있을까? 서로 적대적으로 갈려서 질타만 난무하는 이 갈등적 상황이 좀 해소가 돼야만 국회도 서로 머리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내줘야 할 테고요. 각 정부 부처에서도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기능과 칸막이 쌓지 말고 협력하고. 그럼 일선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경찰관, 보건복지공무원, 그다음에 보건소 정신건강 전문가,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 학교의 선생님들 이분들끼리 서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되고 있느냐. 그럼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와 정부부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실질적으로 달라졌으면 하는 게 정신건강복지법. 네. 물론 과거에 그 전신이었던 법의 허점을 보완해서 만든 법이긴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최원종 같은 안인득 같은
그러한 범죄자가 정신과적 환자가 치료를 받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효과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적인 부분은 정신건강복지법부터 우리 정신의학계의 그 요구도 받아들이고 현실도 감안을 해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 현장 그리고 이웃 간의 갈등 문제, 네. 층간소음도 심각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다 끝까지 법적 쟁송 고소고발로 가지 않도록 커뮤니티, 이 공동체 내에서 서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앞서 살펴봤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범죄 그때부터 보이는 반사회성, 공격성, 폭력성 아직 채 인기 형성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개선이 교화가 가능한 연령대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가적 역량을 좀 투입을 해서 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관심,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줬는지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스스로가 바뀔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자리를 차지하는 준법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두에 제가 인사드릴 때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범죄를 연구하고 있는 프로파일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사건들을 접하면서 너무 그 분야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화가 또 많이 납니다. 왜 아직도 우리는 이 상태여야 할까? 피해자분들의 희생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것 때문에 안타깝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꼭 우리가 뭐 남의 모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미국 사회가 보였던 그런 진지한 태도, 함께 문제를 찾아내서 해결해 보겠다라는 그런 사회적 태도를 우리도 이제는 좀 가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 당연히 범인에 대한 무거운 형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범죄의 이면에 숨어있는 빙산의 본체 같은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을 좀 더 용기 있게 직시하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바꿔나가자.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라도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발생했던 수없이 많은 그런 무차별 범죄의 희생자분들, 그분들의 넋을 기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내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민들의 연대를 만들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